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우리 자치분권대학 강의라고 그러셨죠? 맞나요? 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공무원들이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상 이 자치분권대학은 제가 가장 멀리 최근 한 1년 정도 우리 자치분권대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멀리 온 지역입니다. 아마 지난달에 우리 광주 광산구청에 가서 강의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자치분권대학은 뭐 들으셨겠지만 이제 각 지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이 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변화, 그 사회 변화라는 것은 결국 자치와 분권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사회에 대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강의를 준비했고요. 저는 신문방송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언론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시기 때문에 이 자치분권과 언론이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자치나 분권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정치나 행정, 사회 문화 쪽을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언론 중에서도 지역의 언론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이라서 이 자치분권대학이 만들어졌을 때 한 강의 한 꼭지를 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보는 시각은 대한민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판적으로 우리 전북대 강준만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지방은 식민지나 다름없다. 어떤 자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중앙에 수탈을 당하는 지역이다. 하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고, 반면에 또 다른 시각은 대한민국의 희망이 지방에 있다. 지금은 매우 열악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한다면 잘 살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관점은 한국 사회에 공존하는 관점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에 더 맞는 거라고는 여러분들 각자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지방이 이제 식민지를 벗어나서 자치 독립을 통해서 스스로 생존하고 경쟁력이 있는 지역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이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왜 언론이 이 자치분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제가 오늘 2시간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목차는 우리 8가지인데요. 여러 가지 일단은 우리 지역의 관점에서 사회적인 변화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의 관점에서 이런 지역과의 관계를 제가 설명드립니다. 시대 변화와 지역사회인데요. 요거는 전국 여행 도로 지도라는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팔리던 책이었습니다. 이거 아직도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갖고 계신 분 안 계셔요? 본 적은 있으신가요?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어디서 보셨어요? 아마 여기 젊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차 뒷좌석에 있던 책들이라는 겁니다. 도로교통 책.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접어들면서 이제 모든 가정에서 자가용을 갖게 되면서 자가용과 더불어 필수품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도로지도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때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은 전혀 아무도 사용하지 않죠. 우리가 지도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된 건가요? 그건 아니죠. 대신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직 차 있으신 분 있나요? 이것도 지금 별로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여기 출발할 때 여기 영암군청 기획팀 직원이 전화하셔가지고 어떻게 오실 겁니까? 어디로 오십시오? 주소 알려드릴까요? 필요 없습니다. 내비가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잘 따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차이가 뭔가요? 어떤 게 제일 비싼 건가요? 이거는 10,000원 하다가 한 20,000원까지 갔고요. 이거는 20-30만 원 정도 했고, 이거는 한 요즘 새로 나온 거 한 100만 원 정도 해야 되죠. 왜 우리가 이 값싼 걸 이용하지 않고 값비싼 걸 점점 이용합니까? 왜 그래요? 편리하죠. 자, 편리합니다. 왜 편리한가요? 왜 편리한 거예요? 무엇이 편리합니까? 무엇이 편리해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신경 쓸 일이 없다. 왜 신경 쓸 일이 없습니까? 지가 알아서. 무슨 재주가 있어서 지가 알아서 해주나요?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이 왜 어떻게 지가 알아서 해주나요? 왜 지도책은 그걸 못합니까? 지도책은 보면, 펼쳐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지도책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죠. 대신 내비게이션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찾을 필요가 없죠. 대신 그러다 보니까 지도가 다릅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보여주는 지도는 항상 어떤 지도예요? 미국 지도입니까? 대한민국 지도입니까? 내 차가 있는 곳의 지도입니까? 내가 있는, 내 위치에 있는 지도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전 세계의 모든 지도,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가 필요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내 주변의 지리 정보가 제일 중요하고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언론도 이제 여기에 빗대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자, 다음에 좀 더 쉬운 걸로. 자,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구예요? 역대 대통령. 자, 역대 대통령이라는 것 외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역대 대통령 외에 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다 모두 지방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분만 뭐 서울말 비슷한 표준어를 사용하시고 정확한 표준어도 아니고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정확한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상도, 전라도 출신으로 매우 강한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촌놈들이라는 거죠. 다시. 이번 달 대선 후보는 어떻습니까? 이번 지난 대선 후보들은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어디 출신 사람들입니까? 다 지방 출신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경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분은 경기도 파주 출신입니다. 자, 문재인 장관 출범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청문회도 하고 하면서 정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출신 지역 매우 중시했죠.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정권에서나 비교적 출신지를 골고루 해서 특정 지역에 소외받지 않도록 장관들을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 강원도하고 올해는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뭐 없지만 워낙 인구가 좀 적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뭐 영호남 골고루 자 이렇게 출신 지역들을 배포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번에 장관된 분들도 다 상주, 청주, 정읍, 부산, 뭐 밀양, 광주, 논산, 안동 요 한 분만 서울 출신이고 자 모두들 과거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방에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살까요? 어디에 살아요? 다 서울 사람들이다라는 거. 자,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산업화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곳과 죽는 곳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20세기 한국의 역사인데, 그것은 단순히 여기 있는 산업화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일제 식민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하와이 등으로 이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거치면서 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그리고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농어촌에서 대도시로, 영호남에서 수도권으로 이렇게 이주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이주 사회가 이제는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영암에서 태어났지만 광주를 가든지 서울을 가든지 좀 더 대처해 나가서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델이 있었다면, 자, 이제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 때도 보면 이렇게 KTX 타고 고향 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공항에 가서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래서 그 귀영객들을 환영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이주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모델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더 좋은 노후 생활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자, 이런 모델들은 한국 사회에서는 크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도시화의 비율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 시절, 요때부터 한국 사회는 농촌의 인구가 대거 도시로 몰리면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는 이런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홍콩, 싱가포르 정도인데, 거기는 사실상 국가 자체가 도시이기 때문에 거의 100%. 근데 우리 보통의 국가의 경우에는 6대4, 5대5 정도의 도시 농어촌 인구 비율인데 우리나라는 9대1입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다른 도시로 갈까요? 농어촌으로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한국 사회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그러한 모델들이, 이게 이제 그 해방 이후 지금까지 좀 더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유까지는 어떤 상황까지 발생하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셨겠지만, 얼마 전에 교대생들이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인구가 줄고 학령 인구가 주니까, 아이들이 주니까 교사들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신규 교사 채용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교육대학이라는 대학은 졸업하면 교사밖에 못해요. 물론 다른 직업 원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교육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교사가 안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대학 4년 동안 공부한 것들을 거의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교사들을 적게 뽑으니까 교대생들이 억울하다라고
왜 이렇게 우리는 대학까지 나와서 이제 교사 갈 준비가 다 됐는데 왜 우리를 더 안 뽑느냐라고 해서 뭐 광주, 서울 등지에서 시위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교사가 부족한 데도 많다. 아마 영암을 포함한 전라남도교육청, 제가 소속되어 있는 충청남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그래서 뭐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부산 등 대도시의 교육청에 있는 교육청에는 교사 지원자들이 많아서 교사를 뽑으려면 수십 대 1이 되지만 우리 전남이나 충남처럼 농어촌 지역에서는 아무리 그 일자리가 좋은 교사, 공립학교 교사 일자리라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교대생들이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심지어 봤더니 이런 그 지방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임용된 교사들이 재수하고 다시 시험을 봐서 도시에 있는 교육청으로 간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도시 선호도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보면 그 미국에서 최근에 조사한 자료인데요.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를 조사를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를 조사한 이유는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평생 동안 어떻게 이동해서 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걸 파악하려고 한 주된 이유는 어떤 지역에는 일자리를 계속 많이 만들어도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자, 어떤 지역은 그 사람은 많은데 실업자들은 많은데 일자리는 없고, 이런 지역 간의 경제적인 불균형이 심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왜 이러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를 오랜 기간 동안 추적할 수 없으니까 그걸 추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부모와 얼마나 가까이 사느냐. 그래서 봤더니 평균 29km, 차로 20분, 30분 운전하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여기서 부모라는 것은, 자식이라는 것은 출가한 자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네들이 살고 있고 부모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역별로 좀 땅덩어리가 넓은 데는 좀 차이가, 좀 거리가 멀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km 정도.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되느냐? 개인이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역사가 지난 100년 동안 없었어요. 자기가 살기 좋은 지역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보단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들이 성공의 모델이고 비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지만 학군이 좋은 데 가면 공부를 잘할 것이다라는 환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아이들을 공부 잘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지금 지난 100년 동안 역사에서 일제 식민지가 되고 군사 독재하고 전쟁을 치르고 산업화를 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100년 동안의 역사는 아주 예외적인,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예외적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예외적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은 모든 조건을 고려해 봐도 다 낮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암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살다가 강진이나 해남으로만 이사 가도 이득이 되는 것보다는 불리해지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전쟁으로 피폐해가지고 목숨이 위태롭거나 또는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거기서는 먹고 살 수가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집안의 여성들이 20대 여성들이 부모 자식들 자기 부모와 또는 그 자매들을 버리고 추운 한국에까지 와서 사는 것은 상대적으로 필리핀에서 사는 것보다는 여기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민 가는 인구가 급격히 줄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서 헬조선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살기 힘들다. 직장도 없고 뭐 부동산은 비싸고 등등 하지만 이민 가는 60년대, 70년대보다 훨씬 이민 가는 숫자들은 크게 줄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민 갔던 사람들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한국이 지난 100년 동안의 이주 사회에서 정착 사회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의식 사고 방식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주 사회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암에 사는 것보다는 목포로 가서 살든지 뭐 광주에 가서 살든지 광주에서 사는 것보다는 서울이나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살면 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나는 못 가더라도 내 자식은 더 대처로 보내야지, 대도시로 보내야지. 그래서 뭐 제가 영암군의 교육 현실은 전혀 모르고 있지만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군 단위의 패턴을 본다면 초중고생들, 학부형들은 대부분 이 지역 학교를 기피하고 인근 도시에 있는 큰 학교를 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길 가야 좋은 대학을 가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가 여전히 이주사회라고 이주사회라고 인식을 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애착도 없고. 그래서 지역적인 배타성이나 지역 감정들은 굉장히 강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자기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나 자존심들은 매우 약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전 세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좋은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 과정은 우리가 지금 뭐 조선시대나 지금 21세기나 커다란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육동일 교수님께서 행정학 하시는 분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는데 예를 들면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 왕조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철저하게 지방자치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라는 것이 어떤 해외에서 들어온 전통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하고 전 세계적에서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해왔던 방식인데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매우 합리적인 그런 지방자치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공무원들이시니까 아마 공무원 시험에도 나왔을 텐데 상피제라는 거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상피제라는 게 뭡니까? 상피제라는 거 들어보신 적 없어요? 상피제라는 것은 서로 피한다라는 이런 뜻이고요. 서로 무엇을 피하느냐? 조선시대에 임금이 관리를 임명할 때 그래서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관직들은 지방에 있는 것들입니다. 뭐 중앙에 뭐 여의정, 좌의정 어느 정도 있었지만 사실상 다 지방의 목민관들로서 일단 과계급제하면 파견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 지역 출신자는 그 지역의 수령이 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영암에서 과거급제를 했으면 영암의 수령으로, 영암의 군수로 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본가뿐만 아니라 친인척이 있어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조선시대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수령은, 군수는 타 지역 출신이라는.
그걸 왜 그렇게 하냐 봤더니 그 당시에 이미 지방자치에서 분권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수령이라는 군수는 중앙에서 파견되지만 그 지역의 전문 공무원인 향리나 그 지역의 양반 주도층, 지배층, 사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이 삼자가 균형을 이루어서 지방을 운영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런 분권 체제가 향후에 이제 붕괴되면서 조선 왕조가 몰락할 수밖에 없고 일제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굉장히 그런 뭐랄까 민족주의, 국가주의 의식이 강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였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뭐 위안부 문제나 뭐 독도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생들이 어떤 젊은 청년들만 하더라도 어떤 국가주의 의식이 굉장히 강한데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어떻게 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젊은 청년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식민지가 됐나요? 일본과 전쟁을 했나요? 일본이 어떻게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나요? 전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적인 국제법 조약에 따른 문서를 만들어서 나라를 갖다 준 겁니다. 그걸 굳이 거기에 어떤 강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씨 왕조가 우리 처음에는 을사보호조약을 하면서 외교와 국방 좀 해달라. 그래서 한일 합방을 하면서 이제 다 우리 가져라라고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왕조가 국가를 통치할 만한 능력조차 없는 그런 국가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된 그렇게 된 근거를 보면 결국 이런 분권체제가 붕괴되고 그러면서 부정부패가 횡행했고 이런 부정부패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암행어사 같은 걸 만들었지만 전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다가 이 전북 고창을 지나다 왔는데 전봉준 생가를 가보지는 못하고 지나가는 편말을 봤는데 우리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보면 결국 이 동학혁명 같은 지금 제가 여기서 역사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지만 동학혁명이 일어난 근본적인 배경은 이런 부정부패, 학정을 이기지 못한 농민들의 반정부 시위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동학혁명의 역사를 보면 그래서 동학분들이 일단은 전북 지역, 호남 지역을 장악했을 때 통치한 방식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역 단위로 해서 지역 단위로 지방 통치를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런 지방자치는 조선시대도 했고 심지어는 일제 식민지 시절에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가 군사 독재를 하면서 결국은 지방자치를 못하게 했는데 이게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1987년 우리 6.29 선언할 때까지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세대들이 이제 세상에 대한 인식을 하고 문화를 습득하고 제도를 이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역사를 전혀 모릅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95년 이후에 처음으로 해봤는데 그 전에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 없이 단절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의 단절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모순이나 부작용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지방자치가 원래 잘못된 거다. 하면 안 되는 거다. 해봤자 이런 부작용만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왜 하느냐? 라는 인식으로 부정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갑니다. 물론 지방자치를 원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안 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그래서 일단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6.29 선언 때 놀랍게도
놀랍게도 6.29선언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실 테고요. 그래서 우리가 50 정권을 무너뜨리는 시민혁명을 통해서 얻어낸 민주화 양보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말기에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의 사면 복권을 하겠다. 인권을 신장하겠다. 언론 자유를 창달하겠다. 정당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겠다. 지금 다 실현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게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입니다. 그럼 왜? 다른 것들은 다 실현이 됐는데 선거도 공정하게 하고 기본적으로 인권도 보장되고 언론 자유도 보장되고 정당도 원하는 대로 만들었다 합쳤다 할 수 있고 했는데 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민주화 사회가 되면서 한국 사회가 과거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는 제대로 표출되지 못했던 지역 간의 감정 문제. 그래서 지역 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흔히 영호남 간의 대립. 이게 지역 감정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나타난 현상들은 무엇이냐 하면 지역 간의 경제적인 격차가 매우 커졌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조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뭐 차 한잔 하면서 우리 도서관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KTX의 그 경부선하고 호남선의 차이 뭐 등등. 자, 1960년대 60년대 이후 경제개발, 군사독재 하에 경제개발을 하면서 일단 영호남 간의 격차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격차가 발생합니다. 무엇이냐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그 다음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격차인데 과거 정치권에서는 영남과 호남 간의 지역 간의 대립 구도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나 영남이나 호남이나 결국 수도권에 비해서 못 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다시 판을 잘 분석을 해봤더니 심각한 불균형은 지역 간 불균형은 무엇이냐? 수도권과 지방 간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도시와 농어촌. 자,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런 그 불균형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이제 정치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안정적인 근간은 지역 간의 균형입니다. 지역 간의 균형이 깨지면 국가 내 구성원들 간의 대립, 갈등이 심화돼서 실질적으로 국가 운영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라가 쪼개지고 지금 스페인처럼 무슨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지역자치, 지방분권, 뭐 균형 발전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매우 이제 제대로 개념이 정립되지 않고 매우 혼란스럽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쓰는 단어가 지역과 지방입니다. 지역과 지방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영암은 지역입니까? 지방입니까? 지역과 지방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 그래서 지방은 서울 이외의 지역을 주로 한국 사회에서는 말합니다. 서울은 지방입니까? 지방이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은 지방이에요? 지방이 아니에요? 이 개념으로 하면 서울은 지방이 아닙니다. 서울대학은 지방대학이 아니에요.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가요? 그건 또 아니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지방이라는 개념은 중앙이 있고 변방,
그래서 상대적으로 핵심이 있고 주변 변두리. 그래서 지역을 계층화하거나 수직화해가지고 좋은 지역, 중심이 되는 지역, 권력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 변두리 지역이 지방이 되는 거고요. 지역은 실질적으로는 모든 지역, 모든 공간들을 수평적으로 나눈 이런 범위이기 때문에 서울도 지역이고 부산도 지역이고 광주도 지역이고 전라남도도 지역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잘 써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라는 말 자체가 그러면 서울은 지방자치를 안 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서울도 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미 1987년 이후에 여러 가지 지방자치라는 걸 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가 도입됐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방자치,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단위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민주화 사회에서 지역사회와 지역 공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민주화 국기가 되면서 주인과 대표라는 위임 체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중앙의 눈치를 보고 중앙에서 즉 외지인들이 타지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대부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암 군민들이 영암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군민들 스스로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도청에서 지시하는 대로, 기획재정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대부분 외부에서 지시하는 데에 따라서 지역사회를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은 그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결정하자. 일부 중요한 것, 예를 들면 국방이나 외교, 안보 이런 것들은 국가 단위에서 해야 되겠지만 교육이나 치안이나 사회복지나 이런 것들은 각 지역에서 알아서 하자. 자, 이게 우리 지방자치 제도적인 건데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룹들을 보면 지방정부, 여러분들 공무원들처럼 지방정부가 있고요. 정당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시민단체가 있고 언론들이 있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지고 여기서 대표라는 것은 자기가 속한 집단만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을 가진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지역에도 이익단체들은 굉장히 많죠. 어느 면민 향후에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상인 번영회도 있고, 등등등등. 이익단체들은 많이 있지만 그런 이익단체들은 지역적인 대표성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에 속한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 지역의 전체적인 이익을,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는 그룹들을 본다면 대체로 이 정도로 나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 지방자치를 하려면 이 정도가 있어야지 사실상 지방자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역에선 이 네 가지 중에 지방정부만 있고 이 세 개는 사실상 있으나 마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가 어떤 지역 대표성을 갖는 지방자치를 하는 그런 기능들을 발휘하기가 매우 힘든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일단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치, 분권하면 국가 행정, 정부 행정 분야에서의 자치가 자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한 어떤 시민사회, 지역사회 여론, 지역의 어떤 정당 이런 것들은 자치에 포함되지 않고 자치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정부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자치는 비교적 과거에 비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거는 14년들 조사한 것이긴 하지만 지방자치제 이후에 지역 발전 정책이나 복지
뭐 주민 참여, 뭐 이런 것들 매우 좋아졌다라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특히 대부분 이런 그 행정기관의 대주민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부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군청이나 시청, 구청의 그 문턱이 높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요즘 없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어려운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 뭐 재정 문제, 그 다음에 뭐 지역 간 양극화, 지자체장의 전행과 비리 뭐 등등 요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 대부분 지방자치, 지역자치가 제대로 아직 정착되지 못했거나 또는 제가 말씀드린 지역사회의 다양한 대표성을 가진 그룹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한 이 정당 기능들이 거의 그 무의미한 상태에서 결국 이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를 장악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이 자치라는 것이 어떤 정치 구조적 비리의 한 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의 먹이사슬을 보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대변하고 지역 주민들의 주권을 위임해서 움직여야 할 지방의원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과 지역 유권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을 공천해 줄 국회의원들입니다. 단체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 선거에 동원이 됩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선거에 동원이 되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그 정치 구조가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으로서 이제 정말 지역 주민들의 대표자들, 지역 주민이 대표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사람을 지방자치를 하는 대표자를 뽑아야 되는데 이 기능을 하는 데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데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무관심하거나 가장 유능하고 청렴한 사람을 뽑질 않습니다. 가장 일을 잘할 만한 사람들을 뽑질 않아요. 그리고 가장 일을 잘할 만한 사람들은 아예 대표자가 되겠다고 하질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를 하면 제일 선거율이 낮은 게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자치. 그래서 지방자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대부분 묻지마 투표를 한다. 투표율도 낮고 지역별 투표. 호남 지역에서는 어느 당 하면은 어느 당으로 다 찍고 영남 지역에서는 어느 당 하면 어느 당으로 다 찍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그 지방 지역을 대표하는 자치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자가 아니라 정당의 대리인들 또는 선거운동원 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유권자들이 아예 지방선거 그나마 좀 군 지역에서는 좀 높지만 우리 도시 지역으로 가면 급격히 낮아집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는 의제조차 되지 않았는데 그 전 대선에서 그 당시 대선 후보로 나왔던 세 사람 모두 기초의회 정도에서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기초의회 정도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제를 다 폐지하겠다 라고 선거 공약을 했었습니다. 지켜졌나요? 지켜지지 않았나요? 지켜지지 않았죠. 이번 대선에서도 공약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약속은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켜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 자, 그로 인해서 결국 지금 여기서 보면 뭐 폐지한다라는, 이번에 나온 대선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폐지하겠다라는 것들은 약속을 하긴 했지만, 지금 뭐 지방분권 개헌 얘기하고 앞으로 지방선거 이제 화두로 올라서고 있지만, 이 기초 단위에서의 정당 공천 폐지는 전혀 그 논란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러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지방자치 제도와 특히 지방자치 선거가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 선거는 지역에서 일을 가장 잘, 영암 군수를 뽑는다거나 영암 군의원을 뽑는다면 영암 지역의 이익과 영암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일을 가장 헌신적으로 잘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 자, 왜냐하면 이번 돌아올 내년 6월에 할 지방선거는 어떤 선거입니까? 영암을 대표할 사람들을 뽑는 것보다는 아마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라고 이제 거의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끌고 갈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언론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직접 선거를 통해서 주민 대표를 뽑는 지방선거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뽑는 대표자들이 발휘하는 역량은 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결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 역대 정부의 지역 정책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수도권에 밀집된 돈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좀 지방으로 분산되고, 그 지역에서 골고루 다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한결같이 약속합니다. 근데 현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대선 공약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거의 모든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중도가 됐든 이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 중에서 차이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 공약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지방 분권 개헌을 하겠다. 라고 약속한 후보, 우리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지역에서 이 지방 분권, 이게 선거 전입니다. 선거 전에 이 선거 공약으로서 지방 분권을 이제 대선 공약으로 넣자라는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실현이 돼서 이제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지방 분권 개헌을 하겠다, 앞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지방 대선 분권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난 대선에서 어느 후보도 지방 분권을 중요한 선거 의제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표는 이 5명의 대선 후보들이 6차례에 걸쳐서 선거 공약을 두고 TV 토론을 한 일정입니다. 왜 대선에서 지방분권을 의제화하지 않았을까? 지방분권, 당신들 대통령이 되면 어떤 식으로 지방분권 하겠느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걸까요?
뭐 대통령 후보자 아들, 딸들이 뭐 유학비를 어떻게 썼고, 뭐 어디 채용의 비리가 있었고, 뭐 고등학교 시절에 뭐 성폭행을 했고,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덜 중요한 걸까요? 앞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한다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역사를 봐도 분권을 평화적으로 한 나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래요? 권력의 속성은 나누는 게 아니라 늘리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나누어 주는 권력자를 본 적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1인이 유지하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집단들은 권력을 점점 더 늘려야 그 집단 구성원들이 더 많은 권력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권력을 나눠준다, 쪼개어준다, 남에게 양도한다라는 것은 말은 쉽지만, 단어로 만들기는 쉽지만 현실로 되기는 무진장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누구도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물어보지 않았느냐? TV토론 때 다 어디서 했습니까? TV토론을 다 서울에서 서울 사람들끼리 했어요. 후보자도 서울 사람, 토론자도 서울 사람, 지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TV토론은 SBS, KBS, JTBC, MBC 다 서울서 했는데 선거운동은 어디서 했을까요? 선거운동은 지방에 와서 해요. 정치인들이 지방에 내려오는 것은 거의 예외적으로 선거 때만 내려옵니다. 왜? 표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 사람들 다 서울에 내려와서 선거운동을 한 겁니다.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내려와서 지역을 다니면서.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지역 균형, 지역 발전, 지방 자치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행정 서비스 수준의 제고 정도 외에 실질적으로 크게 우리 국가사회나 지역사회를 변화할 만큼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음으로 이런 지방자치를 보완하는, 자, 그러한 수단으로서 시민 참여. 그래서 민주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했는데요. 많은 기대들을 했는데,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많은 지역에서 뭐 참여자치 뭐 이런 이름으로 뭐 다양한 단체들이 90년대 후반부터 민선 1기, 2기 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시민단체들은 아마 영암에도 있나요? 영암에도 이런 시민단체들이 있습니까? 아마 군단이 뭐 인구 한 5만 정도 되면 이런 시민단체를 유지하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울 테고요. 그래서 시민단체, 그나마 도시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지만, 대부분, 우리 자영업자들하고 비슷합니다. 신세가. 무슨 얘기냐? 개업할 때 손님이 제일 많아요. 개업할 때. 그러면 친구, 친척, 가족들까지 다 손님처럼 와가지고, 굉장히 거창하게 개업식 하지만, 그 다음날부터 이제 손님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한 1, 2년 지나면 결국은 폐업해야 되고. 시민단체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 단위 시민단체들이 참여 자치, 그래서 뭐 의정 감시도 하고 주민 참여 무슨 예산도 만들고 주민 소환제도 한다고 뭐 거창하게 뭐 여러 가지 목표를 내왔지만 한 군데에서도 제대로 시행된 곳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참여라는 것에 대한
이해와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려고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이 단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어떤 행동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려면 그 전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학부모도 계신데 애들 공부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를 하게 하려면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 어떤 행동을 하려면 예를 들면 이거 태극기 시위에 참여하든 촛불 시위에 참여하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전 단계로 첫 번째는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태극기 시위가 뭔지, 어디서 하는지, 촛불 시위가 뭔지, 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이런 정보들이 있어야 되고 정보만 가지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촛불 집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광주 금남로 광장에서 한다고 하지만 알고 있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공감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맞아. 나는 그들에게 동의해 또는 반대해. 그러니까 나는 태극기 시위를 하는 사람들과 동의해 또는 촛불 시위하는 사람들과 동의해. 난 그 사람들이 내 편이라고 생각해. 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해.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 행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떤 행동에 참여하려면 이게 없으면 정보가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공감하지 못한다면 결코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 단적으로 아주 쉬운 걸로 우리가 투표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지방자치선거 투표를 하려면 선거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능력이나 공약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지지하는 또는 선거에 있어서는 절대 내가 지지할 수 없는 이런 후보자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투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선거 공보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가지만 실제로 투표를 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 20%, 30%밖에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단계들 중에서 사람들이 다 걸러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첫 번째 단계,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것. 지방자치나 지역사회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이나 하려면 결국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얻고 관심을 갖고 공감을 갖게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 공무원이니까 여러분들 각 부서에서 많은 하시는 일들 대부분이 이와 관련된 일들일 겁니다. 사회복지, 우리 그 노인들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게 하려고 하고 지금 오다 보니까 무슨 축제를 한다. 월출산 국가 축제를 한다. 내년에 영암 방문의 해를 만든다. 자, 이런 것들 역시 다 모두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를 하려면 영암이라는 데가 도대체 뭔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영암에 좋은 게 뭐가 있는지, 내가 왜 거기 가면 뭘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겠다, 여기에 가야 되겠다라는 공감을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 유권자들이 투표에 불참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제가 1시간 동안 이걸 설명한 것은 결국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을 하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공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줄 수 있느냐? 그걸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언론들이 이런 것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기능을 제대로 하는 언론은 지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방자치가 앞으로 자치와 분권이 제대로 되려면
이런 언론의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알고 관심 갖고 공감 갖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은 매우 어렵다라는 게 저의 주장인데요. 요거는 제가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앞에 1시간 동안은 이제 왜 우리가 그 자치와 분권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지역사회가 처한 여러 가지 현실과 변화 설명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자치라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제한적이다. 잘 안 되고 있다. 그나마 유일하게 되고 있는 게 어떤 행정 단위의 자치 외에는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어떤 중앙에 집중되고 종속된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조건으로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언론 문제를 제가 다루는데요. 그래서 어떤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감을 가지고 있고 참여 행동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집의 일로, 나의 일로 여러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느껴야 되는데, 지금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몸에 지니고 있는 것들 중에서 영암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암에서 만든 것. 뭐가 있어요? 있으셔요? 뭐 있어요? 몸뚱어리 하나뿐이 없어요? 그것도 대부분 영암 것 아니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강원도 몇 년 전에 강원도에 가가지고 이런 비슷한 세미나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건 좀 거창한 세미나, 지방분권과 관련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는 객석에 계시던 도의원 한 분이 다 끝나고 나서 막 화를 내면서 지적한 게 있어서 저도 그 당시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그 언론인하고 교수들한테 하면서 당신들은 지역 언론, 지방자치 이런 것들을 주장하긴 하는데 좀 태도가 글러먹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적한 이유는 뭐냐면, 그 연단에서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줬는데, 그 마실 물이 강원도 물이 아니라 제주도 삼다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지역에도 물이 있는데 타 지역 물을 갖다 쓰느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타 지역 것이죠. 타 지역 것입니다. 심지어는 타 지역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것들이. 그래서 세계화되고 무역 장벽이 없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먹는 물, 음식 모든 게 실질적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온 것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사다 쓰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신문과 같은 언론이고 뉴스입니다. 우리가 싸다고 중국이나 베트남산 신문 갖다 쓰지 않죠. 중국 뉴스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는 질이 좋다고 해서 다른 나라 뉴스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말한 정보와 관심과 공감을 하는데 필요한 이 부분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대부분의 영암 사람들은 영암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어젯밤에 어디서 교통사고가 났는지, 어느 학교에서 지금 급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어디에서 의료사고가 있었는지, 어디에서 불이 났는지조차도 아마 모를 겁니다.
아주 크게 대형 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 그건 왜냐하면 아주 큰 대형 사고가 터지면 저 광주나 목포나 서울에 있는 언론사들이 관심을 갖고 해줘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언론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끊임없이 스마트폰 맨날 체크하는,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뉴스를 들어가 보지만 지난 일주일 사이에 영암에 관한 건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아마 없어. 제가 사는 충남 아산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정보들은 끊임없이 입수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한 정보와 뉴스는 거의 얻질 못해요.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제 설명드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우선 우리나라 지금 뭐 수도권 집중 한다고 하지만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그나마 서울 집중, 수도권 집중 높은 게 뭐 70%. 그래서 예금 대출 정도. 그래서 서울 사람들, 수도권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예금도 많이 하지만 대신 뭣도 많아요? 대신 빚도 많아요. 쌤쌤해요. 그래서 나머지는 비교적 많아야 뭐 그 한 40-50% 정도 내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한 40%가 수도권에 있고 20%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뭐 집중된다고 했지만 사실상 돈 말고는 비교적 뭐 크게 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집중도가 가장 높은 것들을 보면 무엇이냐 하면 방송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방송은 다 서울에서 만든 겁니다. 광주에서 만든 거 조금 있고 영암에서 만든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 제작비 비율을 보면 서울이, 경기도도, 뭐 부산도 뭐 월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이 없습니다.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신료 비율을 보면 서울은 20%, 경기 20%, 인구 비율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방송 산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지만 그런 방송 산업을 통해서 생산해내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서울에서 만든다라는 것. 그건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마 영암군청에 가면 그나마 좀 광주 지역에서, 광주랑 목포에서 발행되는 일간지들이 좀 있긴 있지만, 대부분 이 신문들은 역시 서울에서 대부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80% 조선일보가 됐든 뭐 한겨레 신문이 됐든 우리 국민들이 읽는 일반적인 신문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만든 신문들이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타 지역에서 만든, 다른 지역에서 만든. 그다음에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이 포털 뉴스도 마찬가지로 다 서울 수도권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방송 같은 경우에는 서울 방송들이 지금 최근에 보면 KBS 파업하고 MBC 파업하고 사장하던 사람들 뭐 구속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구속을 하느니 안 하느니 뭐 적폐청산이니 언론자유 침해니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특정 정당이, 자유한국당이 조그만 방송사 하나 문제로 국정감사까지 거부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 방송은 아주 정치 권력에게는 편리한 구조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전국에 있는 지방 방송들을 서울에 있는 중앙방송국들이 다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KBS 방송들은 다 서울의 지국입니다. 서울의 지위를 받는. 그 다음에 MBC는 서울 MBC의 계열 회사입니다. SBS를 송출하는 여기 뭐 광주의 KBC, 전주의 JTB 정도는 뭐 독립된 회사이긴 하지만 전체 방송 프로그램의 한 80% 이상을 SBS 걸 받아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이 전국의 방송을 장악하려면 뭘 장악해야 돼요? KBS, MBC만 장악하면 돼요. KBS 사장만 내 편으로 만들면, MBC 사장만 내 편으로 만들면 그 다음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방송사들이 다 자연스럽게 내 편으로 온다라는 거.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구조인데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데가 없어요. 어느 나라 빼고 중국처럼 공산주의 국가 빼고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민주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앙에 있는 방송사나 언론사가 지방의 방송국을 부하처럼 거느리는 이 종속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구조 하에서 KBS, MBC를 쉽게 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국가기구가 장악을 하고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장악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됐습니다. 지역 문화방송도 마찬가지죠. 지역에 있는 모든 문화방송 굉장히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문화방송의 다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때마다 이제 방송사의 수장을 자기네들에게 우호적인 인사로 배치하려고 하고 이로 인해서 갈등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런 갈등이 발생하고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자, 그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또는 다음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지역의 뉴스를 받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우리 지역이 나오면 그게 뉴스가 돼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지역, 우리 영암군청에서 뭐 하는 게 텔레비전에 나오면 그거는 영암군청에서 홍보 협찬비를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뉴스에 나오든지 아니면 뭔가 엽기적인 일이 벌어져가지고 뉴스에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지금 전 세계 국가 중 26개국, OECD 26개국입니다. 선진국 26개국의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한 건데요. 자, 이걸 분석한 이유는 이제 인터넷이 등장하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또 보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제가 가르치는 대학생들은 8시 뉴스나 9시 뉴스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애들이 뉴스를 보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많은 신문사와 방송국들이 이거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시청자나 독자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양한 연구를 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데이터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관심도가 높은 뉴스가 뭐냐, 사람들이. 그걸 국가별로 조사했어요, 대규모로. 그랬더니 관심도가 제일 높은 뉴스, 이게 26개국 전체 평균으로서 압도적으로 높은 63%의 사람들이 나는 이 뉴스가 제일 관심이 있다라고 한 게 뭐예요? 뭡니까? 뒤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뭡니까? 제일 높은 뉴스가? 지역 뉴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여태까지 지역 뉴스 없이 살아왔는데. 그렇지만 전 세계 사람들은 국제 뉴스나 정치, 범죄보다 연예 오락보다 훨씬 자기 지역의 뉴스를 중시하고 관심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보를 찾고 자기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느냐를 설명하면 그렇다고 관심이 전혀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관심도 우리나라만 조사한 걸 보면 중간 정도 관심이에요. 그래서 제일 관심이 많은 뉴스는 건강, 사고, 취미, 레저이고 경제나 지역 이분들도 관심이 있어요.
오히려 정치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 높은 관심도가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지역 뉴스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그렇지만 문제는 지역 뉴스에 대한 관심이 있어도 지역 뉴스를 보여주는, 제공하는 언론사들이 없다라는. 왜 그런 그런 상황이 나타났는지는 저는 선진국과 한번 비교를 해서 우리가 지역 언론, 지역 뉴스의 관점에서 얼마나 예외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게 영국입니다. 유럽 선진국 중에서 그나마 특히 언론의 측면에서 한국과 가장 비슷한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좀 땅덩이가 조금 더 크지만 인구는 한 6천만 정도 되고요. 예를 들면 여기는 BBC라는 공영방송과 ITV라는 민간방송이 있는데 우리나라 도처럼 이렇게 지역 권역을 나누어서 방송 권역을 줍니다. 그래서 이 지역 단위 방송을 해요. 웨일즈에서는 웨일즈 방송을 하고 사우스웨스트에서는 사우스웨스트 방송을 합니다. 전국 방송도 하고 지역 방송도 하고. 근데 이게 항상 불만이에요. 영국 사람들은. 항상 불만이에요. 뭐가 불만이냐? 지역 방송, 지역 뉴스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서 지금 동부 지역에서 여기서 한 권역에서 방송을 하는데 이 지역에서 땅덩어리가 너무 넓은 지역에 지역 뉴스가 너무 많아서 정작 내 지역의 방송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광주 KBS 광주 방송에서 하면 광주도 하고 장성도 하고 담양도 하고 저쪽에 여수, 고흥, 목포, 신안까지 영광까지 다 하는데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은 전라남도의 지역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고창에 살면 고창 지역의 뉴스. 내가 영암에 살면 영암 지역의 뉴스가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가지고는 내 지역의 뉴스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역 뉴스에 내 지역이 없다. 그게 항상 불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방송국을 더 만들어줬어요. 이게 지금 재작년에 허가를 해준 겁니다. 전 세계가 인터넷 방송, 위성 방송 해가지고 기존의 방송사들을 없애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방송국, 지역 방송국들을 더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지역 단위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지도인데요. 여기 지금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는 게 뭐냐면 이 경계선이 지역 방송사의 경계선입니다. 이게 1920년대에 설정된 건데 여태까지 그대로 지켜집니다. 그 무슨 얘기냐? 미국 사람들은 위성 방송을 보든 케이블 방송을 보든 자기 지역의 방송을 통해서만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 있는 지역 방송을 통해서 다른 방송들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성 방송 하나가 전 미국 전역을 다 볼 수 있지만 방송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미국에서 최근에 우리 영화를 보여주는 한국에도 등장했는데 넷플릭스라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여주는 VOD가 생겼습니다. 1년에 한 $10를 보면 미국 전 세계를 어디 가든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한국에도 지금 등장했는데 그런 것들은 미국 전국 어디에서나 다 볼 수 있지만 지역에 가면은 지역의 텔레비전 방송을 틀면 거기에는 항상 지역 채널이 있고 지역 방송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국 방송국이 없습니다. 전국 단위 방송국이 없어요. 다 지역 방송국만 있고 대신 전국 방송은 전국 방송을 만드는 스튜디오만 있고 그 스튜디오에서 만든 것을 각 지역 방송국이 사서 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 등장해서 방송국 하나로 전국이 다 동등하게 볼 수 있을 것, 똑같은 걸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방송국 체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뉴욕 같은 지역은 인구가 많으니까 텔레비전이 700만 대 정도 되고 시골에 가면
뭐 4, 5천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작은 지역도 그 지역만의 지역 방송국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당연히 지역마다 지역 뉴스, 신문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 매주 자기 지역의 텔레비전 뉴스를 본다는 사람이 80%예요. 자기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심지어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 방송 텔레비전을 보다가 유일하게 이제 지역 방송이 나오는 게 뉴스 시간이죠. 그래서 뭐 8시 뉴스나 9시 뉴스 먼저 전국 뉴스 다 하고 끝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의 이제 지역 뉴스가 나와요. 그럼 지역 뉴스가 나오면 채널이 많이 돌아갑니다. 채널이 많이 돌아가요. 그래서 지역 뉴스를 오히려 거부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지역 방송에서 만든 어떤 프로그램, 채널,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틀고 드라마 같은 걸 안 하면 방송국으로 항의 전화들이 많이 온대요. 왜 드라마 안 하고 지역에 사는 이 프로그램들을 하느냐. 다 자기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자기 지역에 대한 어떤 배타성들이 있지만 뉴스, 방송, 신문만은 내 지역 것을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타 지역 것을 이용하는 게 우리의 문화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영국의 TV 시청률 보면 이게 박싱데이라는 것은 크리스마스 끝나고 다음날 쇼핑하는 뭐 그날입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텔레비전도 가장 많이 봐서 그날의 시청률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10시에 하는 뉴스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드라마, 이건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전국 뉴스를 보면 6시 40분에 하는 전국 뉴스보다 6시 50분에 하는 각 지역의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만큼 자기 지역의 뉴스를 중시한다라는. 우리와는 전혀 그 상황이 다른 거죠. 이게 영국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미국인들도 보면 지역 방송, 지역 신문, 자 이런 것들이 자기 전국 단위 방송과 거의 대등하거나 우월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국에서 일어난 뉴스나 전국 채널들도 보지만 자기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는 지역 뉴스나 지역 방송이나 지역 신문들도 균형 있게 본다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 따질 거 없이 막론하고 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소위 이런 나라의 특징, 즉 자기 지역의 언론들을 타 지역의 언론, 전국 단위 언론보다 훨씬 더 중시한다라는 것. 왜 그러느냐? 이 사회는 이미 정착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지역, 내가 뉴욕이나 LA 지역의 뉴스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나는 거기 살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이 거기 갈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여기 살다가 여기서 죽을 내 아들, 딸도 내 손자, 손녀도 이 근처에 살 거면 이 근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근처를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면 나타나는 것이 자치와 분권, 지방자치를 했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제도를 만드는데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미안하지만 지역에 언론이 사실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조차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권력을 잡은 사람은 훨씬 좋아요. 지역에 언론이 없으면. 아까 우리 기획팀장님하고도 얘기했죠. 공무원들 입장에서 지방정부 공무원 입장에서 기자들이 없는 게 훨씬 좋아요. 일하기도 편하고 감시 비판도 받지 않고 실수를 해도 적당히 넘어가고.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고 대안을 만들고 그래서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게 하려면
누군가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경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지역에 언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이렇게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 얘기를 하는데 모두 다 저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 얘기하고 트럼프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 얘기만 한다는. 이 지역에서 군수가 일을 잘하는지 시의원이 일을 잘하는지 도의원이 일을 잘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 때 모여가지고 이제 일과를 마치고 저녁 밥상에서 서로 이렇게 오손도손 서로 얘기를 하는데 너 오늘 뭐 했니? 오늘 뭐 했니? 하면서 자기네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옆집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집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105호에 사는데 106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만 정작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족 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암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언론하면 굉장히 세련되고 도시화되고 첨단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미국의 뉴욕주, 미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뉴욕시가 있는 가장 세련된 주에서도 보면 주간지만 하더라도 500개가 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일간지만 60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신문들은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750만 부나 발행되는 시골에서 발행되는 지역 주간지, 자기 지역 단위에서 발행되는 이런 신문들. 뉴욕타임스나 뭐 이런 신문들이 가장 많이 읽히는 신문들이 아니다라는 것. 특히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지역 단위의 신문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너무 필요 없을 테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지역 언론을 무시하게 됐느냐? 왜 지역 언론 없이 사는데 익숙해졌느냐를 보면 자, 이건 우리 역사를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제시대 신문 발행 현황인데요. 일제시대 신문 발행 현황인데 그때 보면 신문이 경기도에도 있고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막 골고루 전국 단위 골고루 신문이 발행됩니다. 일제시대에. 대신 대부분의 신문들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신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신문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하는 신문 발행의 자유가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발행하는 신문은 일문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건 어디서만 발행됐느냐? 모두 경성, 서울에서만 발행되게 합니다. 그래서 1920년에 지금의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그 당시에 창간되는데 이미 그 전에 많은 일본 신문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본 신문들은 전국 각지에 골고루 흩어져서 신문을 만들었는데 동아일보, 조선일보 같은 신문들은 모두 서울에서만 만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지방에서 못 만들게 했을까요? 당연히 언론을 쉽게 통제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만들면 그 어떤 불순한 내용이 들어갔을 때 차단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총독부 근처에 본사를 둔 신문을 만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본사가 여전히 그 옛날에 중앙청, 조선 총독부 자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방 이후에 1950년대만 본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지방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비율이 거의 5대5였습니다. 비슷하게. 무슨 얘기냐? 전국 각지에서 비교적 골고루 여기 보면 광주, 목포, 여수, 전남, 호남, 군산, 뭐 삼남, 전북 등등 우리 호남 지역만 하더라도 곳곳에서 신문을 발행해서 해당 지역의 뉴스를 전달했는데 자 이게 군사 독재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신문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신문 발행을 못하게 하고 대부분의 신문들이 이제 그 중앙에 남도록 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60년대 이후 이제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이제 지역 언론에 싹시 잘리는 시기가 됐고, 자, 그러면서 지역 언론의 전통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문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군사 독재 정권 시절 지역 언론을 통제하던 시절하고 제가 강의 초반에 말한 지역 이동, 산업화에 따른 지역 이동의 시기가 맞물립니다. 같은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제 경제개발 계획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촌 향도 현상, 그래서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대거 서울로 상경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무작정 상경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이주하면서 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냐 하면 이 중앙언론 전성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역에 있는 언론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언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역에 있는 언론은 지역에서는 신문이나 방송을 원천적으로 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놨고, 두 번째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겪는 박탈감. 나는 서울을 가지 못했지만, 나는 지역에 남았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나온 것, 서울에서 만드는 것, 서울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이 수단이 언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방송은 여전히 서울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고, 또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족이나 친지들이 대거 이동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일어나는 뉴스가 중요해졌고, 서울에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가 지역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울의 뉴스, 서울의 방송들을 사람들이 보는 게 익숙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1960년부터 90년대까지 30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문화가 됐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내 지역의 뉴스는 못 보는 게 당연하고 내 지역의 뉴스가 나오면 이건 뭔가 큰 사고가 난 거라고 생각하는 자, 이런 문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민주화가 된다면 왜 그랬느냐? 민주화가 된 후에도 왜 그런가 하는 것은 민주화가 되긴 했지만 민주화 과정에서도 권력을 잡는 사람들은 여전히 언론을 통제해서 언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권력을 잡을 수 있다라는 자, 이런 점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좀 시간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정당보다는 정당에 속한 투표를 하는 것보다는 정당 가입자들의 비율이 극히 드물고, 그러면서 투표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노무현도 찍었다, 이명박도 찍었다, 박근혜도 찍었다, 문재인도 찍었다. 즉 정당이나 이데올로기가 다른 사람들을 한 유권자가 계속 찍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당에 대한 소속감이나 정당 정치의 뿌리가 깊지 않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 이러한 그 투표 성향이 언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몰고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투표 성향이나 정치 성향이 달라집니다. 이번에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긴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도 중요했지만 그 전에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서 추적을 한 결과에 나온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도 독재 권력이 아니라 선출된 권력자들도 자기네들이 권력을 획득해서 유권자들의 다수의 표를 얻으려면 언론이 중요하다. 미디어가 중요하다. 방송이 중요하다. 신문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기네들이 일단 권력을 잡고 장악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손을 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까 말한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같이 방송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지배구조를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선진국이 되고 지방자치가 되고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하긴 했지만 유일하게 지금 이런 그 선진국과 선진국의 패턴에 맞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지역의 뉴스, 자기 지역의 정보에 무지하다라는 거.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런 언론, 뉴스는 다른 지역 것을 수입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언론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우리 여러분들 공무원들이니까 거추장스러운 도구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을 지켜주고 대변해주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영암 지역하고 뭐 그 목포 영암군하고 목포시하고 대불산단과 관련돼서 또는 영산호와 관련돼서 마찰이 있다고 한다면 영암 편은 누가 들어줄 겁니까? 목포에 있는 언론이 들어주나요? 광주에 있는 언론이 들어주나요? 자기 지역 주민들의 이익과 권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냐라는 거.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언론이 없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데 무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없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쉽게 당선이 되고 일단 한번 당선만 되면 현직이 훨씬 유리하고. 왜? 지명도가 낮은 그 사람들은 결국 언론을 이용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역에 언론이 없으니까 아무리 유능하다라도 지명도가 없으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에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론이라는 것은 내 지역을 그 강하게 지켜주는 무기인데 다른 지역의 언론꽃을 수입해서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역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만든 걸 다른 지역에 갖다 팔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도서관 아래서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 해남에 아주 우수한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우리 언론계에서 평가하는 주간 지역신문, 해남신문. 좋은 신문입니다. 주간지로서 참 잘 만듭니다. 하지만 영암과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죠. 해남신문을 갖다 영암에서 쓸 수 없습니다. 영암에서 만든, 영암에서 생산한 고구마나 무화과나 다른 지역에 다 갖다 팔지만 언론은 다른 지역에 갖다 팔 수도 없고 다른 지역 것을 수입해서 쓸 수도 없다라는 것. 없으면 그냥 없이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간의 여러 가지 균형 얘기도 하지만 지역 경쟁력들을 얘기합니다. 지역이 얼마나 살기 좋고 경쟁력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하는데 우리 그 서구 사회에서는 가장 쉽게 판단하는 지표는 언론입니다. 그 지역, 그 도시에 어떤 언론이 있느냐, 어떤 규모의 언론이 있고 얼마나 건강하냐를 보면 그 지역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언론들이 결국은 자기 지역에 다른 타 지역에서 수입해서 쓸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자, 지역 언론이 하는 이런 기능들을 사실상 하지 못합니다. 어떤 거 볼까요? 행정정보 잘 소개 안 돼요. 정치정보, 경제, 문화정보, 지역 주민들에게 좀 알려주고 참여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안 되죠. 지역 내 여론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상 다수의 지역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을 논의해서 어떤 합의안을 만들어내고 결론들을 도출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죠. 아마 영암 지역에는 어떤 지역 현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시위, 플랜카드, 그냥 목소리 센 놈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합의할 사안이나 좀 어려운 사안이 터지면 항상 군청이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머리띠 두르고. 그다음에 지역 내 권력 감시. 군수시장 당선되기만 하면 재수 없어서 검찰 수사의 표적이 되지 않는 이상 잘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지역 내 여러 가지. 군이 도에서는 도 단위에서는 군별로 군 간에 또 군 내에서는 면 간에 면 내에서는 리 간에
다양한 갈등들이 존재하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를 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해소해서 화합해가지고 어떤 지역의 경쟁력으로 만들고 지역의 대표성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데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 정보 교류도 제대로 되지 않죠. 공론 형성도 안 되죠. 권력 감시 제대로 안 되죠. 집회 뭐 등등등. 결국 지역 사회는 매우 무기력하고 낙후하고 떠나야 된다. 공무원만 남는, 갈 곳이 없는 노인들만 남는 그런 지역 사회로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뭐 영암이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언론은 대부분 타 지역의 언론이고 자기 지역 사회에 관한 뉴스는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 지역사회에 관한 뉴스를 생산하는 지역 언론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뭐 그 영암군청에도 기자실에 뭐 몇백 명이 있고 뭐 지역 주간 신문, 인터넷 신문 꽤 많이 있지만 대부분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지역의 언론을 외면하거나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언론은 경영이 어렵고 매우 부실합니다. 군청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는 내용들, 뭐 신문 기사라고 하고, 말 같지도 않은 주장 같은 것들 좀 하고 조금 사소한 실수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침소봉대해가지고 대단한 무슨 큰일인 거나 만 것처럼 하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외면하게끔 이런 만들고, 그래서 결국 지역 언론의 숫자는 많을지 몰라도 언론이 해야 하는 본연, 지역 언론이 해야 되는 본연한 기능, 뉴스, 여론, 비판, 감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 지역 언론들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는 것. 매우 드물다라는 것.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지역 언론의 문제가 뭐냐? 왜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거부하느냐 봤더니 우리 광주 전남 지역 기자들이 2015년에 조사한 걸 보면 보도자료 만들고 보도자료 그대로 쓰고 감시 비판도 안 하고 홍보성 기사나 협찬 기사나 쓰고 출입처 동안화되고 뭐 등등등등 여러분들 관공서에 있기 때문에 다 아는 이런 관행들이죠. 기자들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쳐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을 고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거예요. 당위론적으로는 고쳐야 되겠지만 지역 언론이 부실하고 부재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좋겠다. 그래, 그것이 자기들에게 더 큰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우울한 현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을 하려면 제가 언론학자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언론, 즉 정보와 관심, 공감을 이끌어내는 지역 언론이 없다면 이걸 가지고 기초자치단체도 감시하고 정당공천제도 폐기하고 자치분권, 우리 지방분권 했을 때의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언론이 없이는 절대로 분권이 될 수도 없고 자치도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권력을 나눠주겠습니까? 단순히 권력을 나눠준다는 것은 권력을 나눠준다는 게 아니라 국가 예산까지도 준다라는 거예요. 영암 국민들에게 누가 돈을 더 주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런 분권이 되려면 결국 우리 지역 언론이 중앙 언론이나 다른 지방 언론과 좀 대등할 정도의 그런 힘을 갖지 않으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지도는 뭡니까? 세계 지도입니까? 대한민국 지도입니까? 여러분들이 늘 애용하는 내비가 보여주는 지도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영암의 집 근처 지도일 겁니다. 내 주변의 지도라는 거죠. 내 주변. 그래서 뉴스도 정보도 결국은 내 지역의 뉴스를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지 않는다면 자치분권은 매우 어렵다라는 게 제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이것을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